같고, 여기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액트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암 로봇입니다. 갑자기 무인주행하다가 웬 갑자기 암 로봇입니까?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 액추에이터를 이제 제어하는 기초로서 암 로봇을 보는 거고요. 이 암 로봇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삼각함수입니다. 여러분 삼각함수는 배웠죠? 어떤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고 할 때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 세타,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는 이 호칭과 삼각함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삼각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세타별로 이 값들이 이렇게 변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운동 같은 건 서술할 때는 뭐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조절되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펄스의 폭을 조절해서 넣어주는 전류를 펄스화 시켜서 펄스의 폭을 조절해서 회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작은 펄스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0도, 중간 펄스를 넣어주면은 0도, 더 긴 펄스를 넣어주면 90도로 보낼 수 있는 PWM 제어,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펄스의 폭을 조절해주는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소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모터를 이용해서 조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조인트가 뭐냐? 힙, 니, 앵클처럼 우리가 이제 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관절이 움직인다고 치면 그죠? 중간에 이 디그리 관절 각도가 생기겠죠, 그죠? 이걸 조인트라고 부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모터와 두 번째 모터가 달려 있어서 서로 팔 끝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접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첫 번째 모터가 지면을 기준으로 세타 1일 때, 두 번째 모터가 지면을 기준으로 세타 2의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끝점의 위치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관절의 길이와 두 번째 관절의 길이를 알면 L1 사인 세타 플러스 L2 사인 세타, L1 코사인 세타 플러스 L2 코사인 세타 각각이 Y랑 X 지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고요. 반대로 끝점의 위치를 알 때 여러분들 이 관절의 각도를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키네마틱스라고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인트 1과 조인트 2의 각도를 우리가 고정을 했을 때 엔드 이펙터, 팔의 끝 지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각 관절의 구동을 계산해서 엔드 이펙트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엔드 이펙트의 위치로부터 반대로 이 조인트 1과 2의 각도를 이제 계산해내는 방식을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장점으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제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엔드 이펙터의 위치 선정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엔드 이펙터를 난 여기에 놓고 싶어가 아니라 각도를 조절해가 되니까 조절을 하고 나서야 끝점을 아는 거죠. 인버스 키네마틱스 같은 경우에는 끝점을 여기로 놔. 그랬을 때 관절이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 사실 위치 자체는 직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위치 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 액추에이터의 각도가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심지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팔을 아무리 움직여도 닿지 않는 위치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해가 없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알아보면요, 단순해요. 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관절이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관절의 길이를 L1 그리고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엔드 이펙터의 위치는 x, y라고 표현하고 이는 각각 L1 코사인 세타 1, L1 사인 세타 1으로 x, y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표현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A 좌표에 의해서의 표현을 그죠? 엔드 이펙트 관점에서 보는 거는 AB 좌표의 변환 행렬을 이렇게 회전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렬과 선형대 수학과 이제 이런 키네마틱스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대각에 위치한 이걸 회전 행렬이라고 합니다. 회전 행렬.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떤 x, y에 대해서 회전 행렬을 넣어주게 되면 새로운 회전 값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두 개가 있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두 개가 있으면 똑같아요. 아, 음, 지금 오타가 조금 있네요. 이 세타1이 아니라 이게 네, 이건 제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자료가 올라가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타1, 세타2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 네네네. 우리가 두 개의 관절이 있을 때, 두 개의 링크가 있을 때 두 관절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결정짓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굳이 이렇게 행렬을 쓰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1 코사인 세타, L1 사인 세타랑 L2 코사인 세타, L2 사인 세타를 더해도 돼요. 당연히 더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 행렬 표기법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선형대 수학을 배우려면 이걸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곱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xy가 있을 때 L1과 세타1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구하는 방식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세타는 이제 코사인 인버스 코사인의 L1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L1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요. 그죠? 두 개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풀이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기하학이니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링크가 두 개 있는 암 로봇의 이제 구동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암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힘들겠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네, 행렬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이런 물론 이제 이, 이 방식은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끝점으로 가는 이제 그 끝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지금 수식이 좀 잘못됐고요. 이건 제가 수정해서 올릴 거고 그랬을 때 하나하나 수식으로 풀기 어려웠을 때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쓰면은 A에서 AB로 B에서 BC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행렬로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A 위치를 기준으로 봤던 것이 C 위치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암 로봇의 구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모디에도 모터가 두 개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링크로 쓸만한 관절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암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보다 많은 관절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씩 볼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바퀴가 구를 때 바퀴가 얼마나 구르고 또 그렇게 굴렀을 때 얼마나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굴러간 각도에 따른 호의 길이가 결국에 지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면 간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동 거리는 호의 길이가 되고요. 뭐 이건 완벽하게 이제 완벽해서 이제 우리가 미끌림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얘기고 그랬을 때 이제 D라고 하는 이동 거리는 R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타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 등속으로 운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아까 암 로봇처럼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투휠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 한간에는 이걸 케페라 스타일 로봇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휠 without balancing. 그래서 기울어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뭐 질질 끌리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이제 베어링 볼을 하나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공중에 딱 떠 있는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활용하고 양쪽에 바퀴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움직임을 해석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디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저는 버전 1이에요.
그래서 TOF 카메라랑 이제 통신 모듈 그리고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한번 이제 모디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 과제를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좀 배터리까지 다니까 이런 모양새가 됐고 아래와 같은 옛날 제 코드입니다. 옛날에 모디 플러스 사용하기 전에 이제 방식이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의 모디 플러스 라이브러리 맞춰가지고 키보드 입력에 따라 이제 모터 스피드를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컨트롤이 되도록 만들어 보면 재밌겠죠, 그죠? 네. 아마 이제 여기서 모터 스피드를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원일 때는 모터 자체를 이제 하나로 컨트롤 했으니까 이렇게 짰고 모디 플러스에 맞춰가지고 한번 똑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디카를 직진해보고 후진도 해보고 버튼을 이용해서 출발 정지도 시켜보고 다이얼을 이용해서 좌회전 우회전도 시켜보고 이런 것들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네. 그랬을 때 한번 우리가 이 녀석의 움직임을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무슨 말이냐? 이 케페라 스타일 로봇이 이제 로봇의 직경이 L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바퀴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 바퀴도 오른쪽 바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로봇은 어떻게 되죠? 직진하겠죠. 그죠? 직진하겠죠. VL, VR만큼 쫙 직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두 바퀴의 속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왼쪽 바퀴의 속도보다 빠르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바퀴가 점으로 지면하고 붙어 있는 거니까 그죠? VL만큼의 속도로 이동한 거리와 VR만큼의 이동한 거리의 속도가 VR로 이동한 속도가 다르니까 거리 자체가 다를 거고 이 두 녀석을 강체 리지드 바디로서 이제 이어놓은 두 개가 바퀴 축이 고정되어 있죠. 완전 철 고치 아닙니까, 그죠? 두 개가 그냥 아예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 같은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로테이션 센터 ICC 점을 놓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nstantaneous Center of Curvature고요. 그래서 회전 전체 반경을 R이라고 놓았을 때 얘가 지금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로봇의 상태를 이제 그럼 우리가 저 좌우 바퀴의 어떤 동작을 가지고 우리가 로봇의 상태를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유명한 걸 한번 들고 와봤어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데 뉴턴 아저씨가 쓴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시간과 공간, 위치와 운동을 정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죠? 왜냐? 저 시간과 공간과 위치와 운동을 저게 뭔데? 라고 정의를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전역학에서는요, 우리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작용, 즉 중력이죠. 우리가 공을 위로 던졌으면 위로 이렇게 던졌다라고 가정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내가 던졌을 때의 공 상태와 그리고 잠시 후에 중력이 작용한 다음의 상태 그리고 더 먼 미래로 가고 나서의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뜨네요. 네, 잠시 후에 더 먼 미래까지 공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위치, 속력, 방향과 현재 상태를 안다면 변화된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 왜 깨졌냐? 그랬을 때 로봇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위치와 속도와 변화를 알면 위치와 속도와 변화를 알면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고전역학의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위치, x, y, 세타 자세죠. 그리고 이제 VL, VR 그리고 두 바퀴 사이의 거리 L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녀석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의 중심까지의 반지름을 R 우리가 지금 현재 VL, VR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의 회전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임시적인 회전 중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속도 W에 대해서 R 더하기 2분의 L 즉 더 오른쪽 바퀴가 더 빠르다고 가정하면은 2분의 L만큼 더 멀리 있겠죠, 그죠? 그래서 WL만큼 속도가 VR이 있을 거고 W 그 2분의 L만큼 짧은 만큼
W 곱하기 R 빼기 2분의 L만큼이 VL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수식을 정리하면 R과 W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즉 VR과 VL의 차이에 의해서 회전 반지름과 회전 속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 왼쪽 바퀴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비나면 맞습니다. 왼쪽 바퀴가 더 빠르다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겠죠? 만약 한쪽 바퀴를 멈춘 채로 반대 바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바퀴는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고 다른 쪽 바퀴만 움직이니까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그죠? 한쪽 멈춰 있는 바퀴를 중심으로 두고 뱅글뱅글 돌아갈 거예요. 만약 바퀴가 반대로 돌면 어떨까요?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면 제자리에서 열심히 회전할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VL, VR을 알고 있고, 즉 포지션, PT, T 시점에서의 포지션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일정 시간 뒤에 VL, VR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일정 시간 뒤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회전 중심은 다음과 같고 행렬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죠? X, Y, 세타에다가 위치만큼 더해지는 형태로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래의 행렬 수식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학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네 이렇게 적었는데 궁금하다 혹은 내가 행렬을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서술이 가능하고요. 멈춰보고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전개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회전의 중심을 구합니다. 회전의 중심을 구하고 평행이동해서 ICC를 원점으로 두고요. 그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회전된 거에 대해 가지고 회전 중심을 원위치로 맞추고요. 그죠? 회전 중심을 원위치로 맞춰줘서 다시 이 녀석의 위치와 각도를 계산해내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상태에서부터 변화를 누적해 나가서 미래를 예측한다면 적분입니다.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현재의 변화를 잘게 쪼개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변화를 관측한다면 그건 미분이 될 거예요. 오호. 그럼 미분과 적분이라는 게 그죠? 얼마나 고전 역학에서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그죠? 현재 내가 얼만큼 이동하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걸 누적해서 정확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현재의 위치는 과거로부터의 변화를 누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t 시점까지 우리의 이제 속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열심히 누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로봇의 위치와 로봇의 각도도 똑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분은 현재 변화고요. 내가 어떤 공이 공중에서 날아가고 있는 걸 봤다라고 가정해 보죠. 얘는 과거에 어떤 경로와 변화를 거쳐서 현재 위치에 현재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경우의 수가 유일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저 공을 내가 딱 봤는데 제 공이 이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위치에서 저 상태를 가지게 됐는지 무려 100% 예측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다음 주제는 라인 트레이싱입니다. 라인 트레이싱이면 뭐 대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황색 라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황색 라인을 봐야겠죠, 그죠? 네, 주황색 라인을 봐야 되는데 이 주황색 라인을 본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황색 라인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야겠죠, 그죠? 양쪽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바닥을 보는 카메라를 다는 거죠. 노란색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바닥을 보는 카메라가 색상을 구분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오른쪽 카메라는 내부에 있고 왼쪽 카메라는 바깥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더 돌아가면 되죠. 그럼 왼쪽 바퀴를 가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액추에이션 프린시플, 즉 우리가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아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왼쪽으로 벗어날 것 같아. 그럼 왼쪽 바퀴를 가속해서 오른쪽으로 넣어주고, 오른쪽으로 벗어날 것 같아. 그럼 오른쪽 바퀴를 가속해서 왼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노란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네, 저도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빠져나가려 그러면은 잡아주고 네, 쭉쭉쭉쭉 수정해 가면서 그죠? 빠져나가면 들어오고 빠져나가면 들어오고